은행 ATM기에서 현찰 뽑는 거는요 떳떳하게 뽑으셔도 돼요. 이거 범죄가 아니에요. 내가 은행 예금으로 갖고 있던 현찰로 갖고 있던 이건 내 맘이에요. 내 자유예요. 이게 무슨 범죄 행위예요. 그 예외 없이 가는 게 이제 상속증여 할 때잖아요. 그때는 이제 금융정보분석으로부터 이 자료를 받는 경우가 많죠. 증여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ATM기 이제 은행 ATM기를 통해 가지고 현찰을 마구 뽑아 가지고 현찰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부모님이 은행에서 이제 현찰을 뽑잖아요. ATM기에서 현찰을 뽑잖아요. 가장 걱정하는 게 현찰 뽑으면 구세청에 통보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현찰 뽑는 거를 몰래 한단 말이죠. 예, 예. 누가 벌써라 이렇게. 예, 근데 은행 ATM기에서 현찰 뽑는 거는요 떳떳하게 뽑으셔도 돼요. 이거 범죄가 아니에요. 이거 범죄가 아니에요. 내가 은행 예금으로 갖고 있던 현찰로 갖고 있던 이건 내 맘이에요. 내 자유예요. 이게 무슨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찰로 뽑아서 내 금고에 써놓고 나는 현찰 쓰고 싶어. 이거는 내 자유죠. 예, 이건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잘못된 일인 것처럼 자조하거나 예. 부끄럽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겁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예, 쉽게 말하면. 하셔도 돼요. 쫄지 돈 마세요. 뽑는 거 쫄지 마세요.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좀? 예, 내가 금고에 쌓아놓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사회가 현찰을 써야 될 만한 장소나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카드로 쓰거나 계좌이체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맞아요, 예. 현찰 쓰는 거는 대부분 불법 행위의 뭔가 나쁜 구성 짓을. 자체가 음성적인 예. 것에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렇죠, 예. 현찰을 뽑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쓰면 문제가 없는 거죠. 또는 그렇게 썼는데 안 걸리면 문제가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현찰을 뽑을 때 이제 구체적인 보고가 된다고 하잖아요. 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무 보고,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은행에서. 예. 근데 이게 보고하는 주체가 국세청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예. 이 별도의 그 현금 이것만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하루에 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을 뽑으면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예. 이거는요. 그러니까 999만 원 뽑으면 괜찮냐 그러는 거거든요. 아. 999만 원을 뽑으면 의무적인 보고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루에 한 은행에서. 그러니까 은행이 내가 세 군데 거래한다 그러면 999만 원씩 세 군데서 뽑으면 하나도 보고 안 해요. 그리고 한 은행에서라도 오늘 뽑고 내일 뽑고 모레 뽑으면 보고 안 돼요. 예. 예, 의무 보고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의무 보고 말고 1,000만 원 이하라도 의심 거래를 보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아. 1,000만 원 이하라도 예. 의심 거래. 근데 지점장이 의심 거래라고 이렇게 의심이 되면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 지점장이 보고 안 하면 끝이네? 라고 하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게 범죄에 사용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 지점장한테 과태료를 매겨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지점장 입장에서는 예. 이게 의심이 되든 안 되든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꾸 뽑아간다. 예. 그러면 일단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은행 지점장이 이런 것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면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지점장에서 승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주 뽑으면 지점장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할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 이상 뽑아야 되냐.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뽑으면 괜찮냐. 근데 200만 원 300만 원씩 자주 뽑으면 의심거래로 볼 수 있죠. 은행을 한 네 군데를 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지점장이 좀 눈치 못 채게.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300만 원 뽑으면 1,200만 원이잖아요. 네 군데에서 뭐 4,800이잖아요. 돈도 많네요. 근데 현찰은 4,800. 아니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뽑으면 의심 보고에서 보고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돈을 뽑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그래서 쫄지 마라. 예. 다만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국세청에 보고되는 것도 아니다. 예. 그러면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국세청에 통보가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도 분석을 해요. 근데 그때는 큰 금액의 현금이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이제 관계를 통보를 하지만 국세청에 이걸 통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국세청은 어떤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조사장이 선정이 되면 이 사람의 자료를 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받아요. 그때 이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예외 없이 가는 게 이제 상속증여 할 때잖아요. 예. 그때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이 자료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러기 전에는 이게 300만 원, 400만 원씩 이렇게 뽑았다고 해서
구세청 문제될 게 없다. 아, 예. 할아버지가 200만 원, 300만 원씩 뽑아가지고 싸놨는데 할아버지 사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구세청에서 어떻게 알아요? 조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그냥 근거에 싸놨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돼요? 구세청이 안다고 쳐서 그냥 쌓아놓기만 할 쌓아놓기만 경우. 하는데 뭔 네. 문제가 돼요? 자녀들이 그렇게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많이 사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그 돈을 왕창 뽑아서 자녀에게 현금으로 주면 그 돈을 10억을 가지고 그럼 그걸 부동산을 살 때 현금 들고 와서 부동산 사람이 별로 없죠. 예. 그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근데 이거는 이제 금고에다 현금을 쌓아놓는 사람들이 이게 실익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근데 이 실익은 내가 이걸 현금 쌓아놓고 애들 왔을 때 용돈 주거나 또는 애들 생활비 좀 주거나 이때 현금으로 주면 그걸 구세청이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이고 또 금고에다 잔뜩 쌓아놓고 죽으면 금고로 상속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그럼 금고에 돈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런 용도로 쓰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실익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큰 금액이면 안 되겠지만 뭐 몇억 정도는 실익이 있어 보여요. 근데 국세청에서는 그러면 당하고만 있을 거냐?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내에 2억 이상 또는 2년 내 5억 이상의 예금 인출액이 있으면 그 사용처를 상속인이 밝혀야 돼요. 그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어디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예. 그래도 구세청에서는 니네가 못 밝히면 이거는 상속재산 숨겨놓은 걸로 보고 상속세 과세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보통은 그 금고에 쌓아놓고 금고로 물려줬으니 당연히 상속재산인 거잖아요. 상속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상속세 내는 것이 억울하진 않죠. 근데 아버지가 이걸 받아가지고 또 돈 뽑아가지고 저기 정선에 가가지고 카지노를 해서 다 얻었다. 또는 뭐 경마장 가서 다 날렸다. 아, 예, 예. 그러면 이 날린 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 못하면 아버지가 다 썼는데 입증이 안 되면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큰일인데.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내연녀에게 현찰 뽑아가지고 현찰 다 줘버려요. 근데 준 거 알거든요. 근데 내연녀한테 가서 너 받았냐? 그러면 나 절대 안 받았어. 그럼 현금 준 걸 모르잖아요. 아이고, 폭창 터지겠네, 진짜. 폭창 상속인들이 이거 터지겠네. 다 내야 돼요. 예, 야, 예, 이런 이거 문제가 완전 있어요. 폭탄이네. 아버지 그러니까 진짜 참.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는 거고요. 또 당근도 있어요. 예금을 상속을 하면 그 예금액의 20%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면 10억이면 8억만 세금을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을 다 뽑아가지고 금고에 쌓아놨어요. 그러면 2년 내에 10억을 뽑아놓으면 이거 상속재산이거든요. 용도를 밝혀야 돼. 못 밝히면 10억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도 80%만 상속재산으로 봐요. 그러니까 8억을 상속세를 내는 거죠. 근데 현찰로 예금해 놓으면 그것도 8억만 과세를 한다는 거죠. 2년 동안 10억을 열심히 금고에 쌓아놨다. 상속세 과세 안 하느냐? 그렇지 않죠. 근데 2년 넘어가면 그거는 이제 구세청에서 밝혀야 돼. 어디서 썼는지. 그러니까 근데 그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제가 궁금해서 그거 물어보려고. 기술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물론 다 밝히지는 못하는데 예, 예. 그때는 이제 상속인들의 계좌를 뒤져요. 아, 상속인의 계좌를 뒤진다. 아, 그리고 상속인의 어떤 재산 취득 자금 같은 걸 따지는 거죠. 역으로 가는 거네요. 예, 근데 그걸 그냥 현금으로 줘버렸다. 그냥 금고채 넘겨줬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상속하면서 아들한테만 주고 싶은데 딸들은 이제 안 주고 싶은데 그러면 금고에 돈을 왕창 쌓아놓고 딸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야 이거 아들한테만 금고 열쇠를 주는 거예요. 딸들이 이 금고가 있다는 사실을 뭐 알기 전에는 이 상속재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딸들이 이거 알았어. 그래서 이걸 투서를 해. 아, 이거 큰일 났네. 또는 이걸 재판을 걸어. 이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상속의 문제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주면서 사실은 귀한 재산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자녀들은 무상으로 받는 건데 온전히 못 받으면 받으면서도 원망은 무지하게 하게 되는 거죠. 차별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5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무상으로 생겼지만 비교해가지고 왜 저 사람 많이 주나 적게 줬어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부모를 무지하게 원망하게 되고 아니 공짜로 받았는데 이게 참 어렵네요. 이 예, 상속이. 공짜로 받았는데 준 부모를 막 욕을 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뭐 천찰 뽑아가지고 어디다 기부를 했어요 교회다가 그러면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다고 몰래 해버렸단 말이죠.
이러면 그 기부천을 모르게 되면 아 그거 참 큰 그건 다 정말 자녀들에게 다 그러니까요.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상속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부모도 이 재산을 꼭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 처분하다 보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로부터 존경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못 받고 오히려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고 이게 눈물의 씨앗이 되는 예. 이런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정리해 보자면 이 상속을 이 평소에 정말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배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하다. 예. 네, 그 전략과 관련해서는 네. 내가 다음 시간에 네. 또 자세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지만 예. 그냥 아니 나 죽으면 가져가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 살아있을 때도 계속 원망할 거고 죽어서도 원망할 거고 전략적 상속이 알겠습니다. 필요하다. 굉장히 네. 중요하다.